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캐시입니다. 제가 채널에서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드렸었죠.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매물도 보시고 또 현장을 또 가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모두들 현장 가보시고 물건을 탐색해보시면 느끼다시피 이런 유명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의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개발 예정 지구가 아니라 재개발 입주권으로서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개발 예정지들은 워낙 이제 소문이 무성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다 보니까 신축행위 역시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개발이 안 되게 됐을 경우에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재개발 예정지를 선택을 할 때 어떤 특성을 지닌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탐색을 해야 될지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재개발 예정지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구역을 투자하기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장 유명한 뉴타운 중에 하나인 노량진과 한남 뉴타운의 가격대들을 제가 대충 가지고 왔는데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가가 못해도 평당 7천에서 8천, 조금 비싸면 1억을 넘는 물건까지도 존재하는 굉장히 핵심, 아주 비싼 뉴타운 구역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얼핏 이 가격을 봤을 때는 일단 우선적으로 이런 기분이 좀 드실 겁니다. 비싸다, 비싸도 좀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최근에 이런 입주권들을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고요. 또 그 다음의 특징은 이런 구주택들을 매입하게 됐을 경우에 보통은 이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이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 추가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비싼 금액 대비해서 초기 투자 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여지가 또 존재를 하겠고요. 또 다음으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입주권 투자를 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 추후에 몇 년 안 돼서 철거가 진행되게 된다면 임대 목적물이 멸실되면서 직권말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년부터 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놓은 재개발 물건들이 양도소득세에 폭탄을 맞게 되면서 굉장히 좀 반발이 컸었죠. 그런데 이런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는 앞서 살펴본 이미 지정된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입주권 투자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 성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예정지 투자에 대한 성격을 살펴보려면 어느 정도는 서울 전체의 정비 사업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섹터를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아파트에 대한 건축 행위와 또 이런 저밀도 지구들이 흘러오게 된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60, 7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인 공동주택 시대가 열리게 됐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5개 저밀도 지구, 이제 층수로는 5층 내외, 용적률로는 100% 미만 정도 수준의 굉장히 큰 권역의 아파트 지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화곡동, 또 반포 잠원동, 청담 도곡동, 잠실동, 신천동 일대, 그리고 암사 명일지구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저밀도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되고요. 또 그때 당시에 이런 난개발 형태로 산동네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연 발생적인 이런 저층 주거지가 시간을 거쳐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좀 격자형 주택지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80년대에 가지게 되고요. 또 80년대는 중층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층수는 15층 내외에 용적률은 한 150에서 200% 사이, 이런 중밀도 지구 아파트들을 최근에는 다 재건축 아파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60, 70년대 지어진 저밀도 5개 지구의 재건축을 위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또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원체 사업성이 뛰어났었던 그런 지구였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재건축이 되면서 주변 집값을 조금 더 자극하는 효과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요. 또 2000년대 초반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이 되면서 원래는 공익적 성격을 가졌었던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과 동일한 민간 사업의 형태로 하나의 법률로서 통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뉴타운 지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정이 되면서 이런 재개발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춘 지구들은 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미 구역 지정이 거의 대부분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밀도지구 아파트 재건축이 마무리가 돼가면서 이제 조금 더 노후 연식이 차가는 80년대의 중층 재건축 시대로 우리가 돌입을 하게 됩니다.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자연 발생적인 산동네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반드시 갈아엎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 산동네들은 구역 지정이 다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노후 주거지들이 많이 새롭게 형성이 되면서 격자형 토지가 잘 갖춰진 구역들마저도 뭐 그때 당시 있었던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던가 아니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께서 밀어줬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던가 이런 식의 추진이 조금씩 진행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주 산동네 같은 형태의 재개발 구역은 이미 대부분 다 뭐 도시개발법이건 공동주택특별법이건 정비사업이건 어떤 형태로든 개발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예정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재개발 예정지는 어떤 지역들이 이 예정지에 해당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재건축 같은 경우는 너무 뻔하게 그 연식에 따라서 우리가 이 재건축이 될 예정인 아파트들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남아있는 이런 중층지구 아파트들, 예를 들어 압구정이라던가 목동이라던가 혹은 송파 일대에 있는 선수촌, 뭐 우성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로든 재건축으로서 진행을 할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동의라던가 사업성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될 필요성은 느껴지지만 일기 신도시 같은 조금 보다 더 고밀도로 지어진 지역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재개발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개발 예정지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특성들을 다 가진 지역은 이미 구역 지정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새롭게 진행을 앞둘 혹은 앞으로 예정이 될 그런 지역들의 특징은 구역이 지정됐다가 경기가 꺼지면서 상당히 많은 구역들이 해제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해제된 구역들이 재추진하는 이런 형태의 재개발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는 택지개발지구라던가 토지구역 정리 사업으로 쪼개기가 이미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순수 단독주택 지역으로 지정됐었던 이런 지역들이 세월을 거치면서 건축물이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식의 필로티 형태로 지어지는 다세대 혹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이 2000년대 초반에 아주 본격적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이때로부터 20-3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신축 행위가 들어간 다세대 신축들조차 이제 많이 낡아가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여기는 정말 노후 빌라촌이다. 물론 뭐 강북 지역의 산동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아니겠지만 도로는 제대로 갖춰져 있어도 건축물들이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단독주택들이 이미 한번 갈아엎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을 하기 직전에라도 새롭게 다세대로 신축할 만한 토지들이 거의 없어진, 그러니까 이미 지을 때들은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노후가 된 그런 지역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는 지역들은 이 단독주택지에서 다세대 신축으로 바뀌는 도중인 그런 구역들이 최근에 이 재개발로서 굉장히 붐을 일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전 영상에서 살펴드렸던 고덕동도 이런 정도의 수준에 속할 것이고요. 또 대청마을 같은 동네들도 요 정도, 요 중간 단계 정도에 속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역들의 지분가가 거의 뭐 재개발 구역 지정된 수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지역들이 또다시 굉장한 난개발로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또 한 세월이 흘러야 이런 노후 빌라촌의 성격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제가 말하는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거의 모든 단독주택들이 다세대로 바뀐 이후에도 세월이 20년 이상 흘러가고 있는 지역들을 저는 예정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에 장점을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은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지 않은 가격으로 기존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지역들이 건물 노후도가 뭐 이미 구역 지정된 지역들처럼 20, 30년 차가 된 주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에 따라서 전세가가 상당히 아직도 높게 형성되고 있는 지역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갭 투자 금액을 굉장히 작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 개발이 현실화되는 기간까지 이 부분은 뭐 장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더라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직권 말소가 되는 경우도 발생은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임대 의무 기간 10년을 다 채울 때까지 임대 개시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이죠. 혹은 뭐 5년 이상이라도 임대를 하시게 되면 자진 말소 후에 1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재작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공공재개발, 도심복합사업, 또 신속통합기획 같은 사업성을 견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추가가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여태까지는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던 지역들도 이런 사업들에 힘입어서 앞으로 동의서를 받고 또 입안을 거쳐서 후보지에 선정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물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단점도 한번 살펴보자면 이런 예정지들에 대한 투자는 언제까지나 가능성에 대한 투자입니다. 절대로 이게 100% 재개발로서 구역 지정된다. 누구도 확신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일단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 않는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해서 조금은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일종의 원자재 투자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뭐 건축 사업이 똑같겠지만 완료된 후에 신축 아파트 값이 지금처럼 조금 하락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기존의 원자재 역시도 어느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투자를 접근을 할 때는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 영끌하는 형태의 투자는 전혀 성격이 맞지가 않고 여유 자산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일부분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의 투자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예정지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는 지역은 강남 일대보다는 당연히 강북에 더 그 지역들이 많겠죠. 하지만 강북 지역들의 특징은 비교적인 이 종우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비교적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개발 압력이 낮은 지역들을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투자를 해가지고는 더욱더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큰 사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식의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자를 너무 과도한 프리미엄을 주고서 이미 입주권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뉴타운 혹은 재개발 지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금 가격에선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 다만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유 자금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최대한 내 투자 자금을 줄일 수 있는 선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주택으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이 있으신 분들도 투자할 수 있다는 상당한 메리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제 50대에서 60대 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자녀분들에 대한 증여 문제거든요. 그래서 현금 증여가 지금 상태에서는 증여 취등록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일부 예를 들어서 20살이 넘은 자녀들에게 5천만 원 내외 정도는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5천 정도 내지 1억 정도 금액을 추가적으로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 부담이 그렇게 과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예정지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청약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은 자녀라 할지라도 서울에서 조금 장기간을 본다면 아파트를 받게 될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다. 다만 이 모든 부분을 아울러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점은 지역 선택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내에 위치한 즉 주변 30평대 아파트 값이 적어도 15억을 넘어서는 고가 정도 수준에 들어가는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지금은 여기 없더라도 단기간 내에 여기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역세권 그러니까 역에서부터 반경 한 350m 정도 수준 이런 역세권 예정지라던가 혹은 한강변 같은 앞으로 개발 밀도를 조금 완화해 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던가 이런 개발 압력이 커질 지역들 위주로 해서 적은 프리미엄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산다면 장기간 투자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하고 또 구역별로 세부적인 이런 투자 분석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요청해 주신다면 제가 하나씩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